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요.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과 제자백과의 출현 배경, 사상별 특징입니다. 중국 왕조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면 갑골 문자를 기억해야 하는 최초의 국가로 상이 있었고 봉건제를 시행했던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봉건제 시행 결과로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민족의 공격을 받았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동주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호경을 수도로 삼았던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수도를 나급으로 옮긴 다음부터를 동주시대,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춘추전국시대에 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주의 동천, 즉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던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년간을 말합니다. 춘추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를 춘추시대, 그 이후부터 기원전 221년 진나라 통일까지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춘추전국시대의 앞시대가 춘추시대, 뒷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의 유래를 알아보면 춘추시대는 공자가 엮은 역사책 춘추에서 이름 지어졌고 전국시대는 유향이라는 사람이 제후들의 사료를 편집하여 편찬한 전국책이라는 책에 그 시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서 전국시대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계기는 기원전 403년에 진나라의 신하였던 한 위, 조의 세 집안이 진나라를 분열하여 제후국으로 독립한 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럼 춘추전국시대가 생겨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주나라가 나급으로 천도하면서 제후국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제후들의 독립성은 강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왕량이를 구실로 제후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존왕량이라는 말은 왕을 받들어서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유력한 세력을 지닌 제후가 다른 제후들과 맹약을 맺어서 전국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춘추 오패란 주왕실의 권위를 빌어 패자로 군림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조나라 장왕, 오나라 부차, 월나라 구천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춘추오패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참고로 잠시 후에 설명할 오나라와 월나라 위치도 확인해두세요. 여기서 춘추오패에 대한 고사성어로 와신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충신 오자서와 미인서시도 등장하게 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섭, 즉 가시가 많은 거친 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앙숙지간처럼 사이가 나빴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나라 왕인 함려가 월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월나라 왕 구천에게 크게 패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나라 왕 함려는 죽기 전에 아들 부차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가시가 많은 뗄나무 위에 누워서 자며 자신의 방을 드나드는 모든 신하에게 부차야, 너는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크게 외치게 하면서까지 복수를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차를 도와 국력을 키우게 한 인물이 유명한 오자서입니다. 부차의 이러한 복수심을 알고 있던 월나라 왕 구천은 선제 공격을 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되었고 결국 부차에게 신하가 되겠다며 굴욕적인 항복을 정하게 되었고 3년 동안 부차의 시중을 드는 치욕을 겪으면서 귀국을 허락받게 됩니다.
부차가 용서해준 덕분에 구천은 오나라에게 점령당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스스로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며 지난 지옥을 상기하기 위해 엄청나게 쓴맛이 나는 쓸개를 곁에 매달아두고 앉아서나 누워서나 올려다보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구천이 부차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인계로 이용했던 여자가 중국 4대 미녀에 해당하는 서씨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여자들이 무엇이든 서씨의 흉내를 내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녀가 평소 지병 때문에 아파서 찡그리는 표정까지 따라했다고 하는 미인입니다. 정보원 형태로 교육되어 파견된 아름다운 서씨에게 빠져서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는 등 정세를 멀리하게 되고 최고 충신이고 참모였던 오자서의 지속적인 간언도 효과가 없게 되면서 결국 오자서는 자결 명령을 받고 죽게 됩니다. 기회를 엿보던 월원 구천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쳐들어갔고 20여 년 만에 오나라 도읍을 점령하고 부차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부차를 사로잡아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냈는데 부차는 자결함으로써 구천은 최후의 승자가 되게 됩니다. 실패를 맛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의미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난 일화였습니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는 달리 주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강력한 제후들도 스스로 독립국이 되어 왕을 칭하면서 왕권을 넘보는 약육강식의 혼란이 계속되어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넘어서는 하극상의 풍조가 넘쳐나게 됩니다. 전국시대의 7개의 대표적인 국가를 치룽이라 하는데 진초연한 조이제가 있습니다. 전국 지룽을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제일 서쪽에 진이 있는데 이 진이 다음 시간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여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는 한위조가 있으며 연나라 위치도 기억해두세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인데 연나라와 교류, 위만의 입국 등에 관해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한반도로 철기가 전래되는 것도 학습하실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적 차이점을 잘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춘추시대는 존왕량이, 즉 왕을 받들어서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주왕실이 아직 인정받던 시대이고, 전국시대는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는 시대로 주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강력한 제후들이 왕권을 넘보는 하극상의 풍조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음은 춘추 전국 시대의 경제인데요. 꼭 기억할 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하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지배계급의 상징 정도에만 그쳤던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금속 제작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다 단단한 철제 농기구와 예리한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철제 보습을 이용하면서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우경이 보급되자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심경이 가능해져서 농업 생산력이 확대되게 됩니다. 또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수요 폭증에 따라 광업과 제철업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였고, 교통의 중심지의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발달에 따라 청동화폐도 유통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청동화폐로는 칼 모양의 화폐인 도전, 명도전과 농기구 모양의 포전이 유통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춘추 전국 시대에 철기가 사용되면서 나타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답은 농업 생산력이 확대되고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신분제가 동요되고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이 존중되게 되어 서민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관료제도 성립되게 됩니다. 즉,
춘추 전국시대는 가문의 배경이 없더라도 본인 자신의 재능으로 활약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몰락한 귀족의 자손을 비롯하여 상공업자나 농민들도 법률, 군사, 외교 등 각자 재질에 따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속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자백가의 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백가라는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활약한 학자와 학파의 총칭으로 제자란 여러 사상가, 학자들이라는 말이고 백가란 수많은 학파들을 의미하므로 곧 수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제자백가가 등장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고 영토 확장을 시도하던 각국의 제후들은 부국강병 추진을 위해 유능한 인재 등용이 필요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힘을 키우려고 서로 다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각국의 제후들은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했고, 당시의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은 나라를 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제후에게 등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고 많은 사상가와 학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즉,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나 사상을 주장한 사상가들이고, 그들의 활동은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기초가 되어 중국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자백가 학파로는 유가, 도가, 법가, 무가, 병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가 사상은 인과 예를 중시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공자, 맹자, 순자가 있습니다. 유가 사상은 후대 유교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에는 인, 효, 예, 덕치주의를 강조한 공자가 있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과 덕치주의에 입각하여 유교의 도덕 정치로 왕도 정치를 강조한 맹자, 성악설을 주장하며 규범의 필요를 주장한 순자 등이 대표적 학자들입니다. 유가의 시조로 유교의 토대를 확립한 공자는 원래 노나라 사람인데 실권자와 충돌한 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국 제후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자 만년에는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제자 교육과 고전 편찬에 종사하였습니다. 공자 사상의 성전인 논어는 공자와 그 문화생 중 가장 뛰어난 72 제자들의 문답과 교훈 내용을 담은 책으로 사서의 하나입니다. 도가는 자연 그대로의 삶, 즉 무의 자연을 중시하고 대표적 학자에는 노자와 장자가 있으며 후대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의 바탕이 됩니다. 도가는 무의자연의 자연적 질서를 강조하였고, 유가 사상의 핵심인 도덕주의의 위선과 법가 사상인 법치주의의 억압을 동시에 반대했고, 유가와 함께 이대 사상으로 발전하여 중국과 동아시아의 예술과 종교, 그리고 백성들의 밀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사상가로 도가의 창시자입니다. 노자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으로 공자가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노자는 주나라가 쇠하는 것을 보고 은거를 결심하고 서방으로 떠나는 중에 상하 2편의 책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노자 또는 도덕경입니다. 노자와 그의 제자인 장자의 사상을 합쳐서 노장학파로 하여 도가의 주요 흐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중국의 2대 사상인 유가와 도가 사상을 비교해보면 유가는 인과 효, 예 등의 도덕적 질서를 중시하는 반면에 도가 사상은 도덕적인 질서는 인위적인 위선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의자연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가는 이름 그대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고, 상황과 한비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법가 사상은 왕권 강화, 황제 지배 체제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나라의 부국강병에 기여했습니다. 도덕보다 법을 중요시하여 왕권 강화와 법치주의를 통해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강조했고 군주가 만든 법의 초월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인 상황은 위나라 출신인데 20대 중반에 진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부국강병의 술책으로 진회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총리에 해당하는 대량조로 승진하여 정치개혁의 총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 편법을 성공시켜 약소국인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냈고 군사적으로도 전술 전략과 병법에 능통하였던 상황은 연전연승하여 후일 진나라에 의한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이 태자와 보수 집단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서 진회공이 죽자마자 영모의 모함에 걸려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참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 다른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는 전국 시대의 각 지역에서 발전한 법가 이론들을 집대성하여 법가 사상의 큰 체계를 세운 대사상가입니다. 법가적 통치 이론을 확립한 후 그것을 저서인 한비자를 통해 계통적으로 피력했는데 워낙 날카롭고 논리적인 명문장으로 유명하여 진시황이 한비자를 읽어보고 감동하여 흠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나라의 마지막 왕은 한비자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진시황의 환심을 사서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자 했으나 한비자의 재능을 시기한 또 다른 법가 사상가인 이사가 진시황에게 한비자를 참소하여 투옥시킨 뒤 계속된 협박으로 자결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사상가인 한비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사상과 법가사상의 통치 원칙을 비교하면 유가사상은 덕으로 다스리자는 덕치주의를 통해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고 법가사상은 엄격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자는 법치주의로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고 대표적인 학자에는 묵자가 있습니다. 묵가는 유가사상의 차별애를 비판하고 차별 없는 사랑, 즉 겸해와 평화 등을 강조했고 유가의 왕위 세습을 비판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선양론도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묵가의 시조인데 그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으며 여기서 겸해란 말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과 다른 집, 다른 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사랑을 주장하지만 유가의 인이 구별이 있는 사랑을 주장하는 데 비하여 겸해는 무차별의 사랑인 점이 다르고 사치를 삼가고 소비를 줄이는 절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가사상은 전쟁의 방법을 제시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손자와 오자가 있습니다. 손자와 오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백가에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사상 이외에도 논리학파인 명가, 외교수를 중시하는 종횡가, 농업을 중시하는 농가, 음양서를 중시하는 음양가, 여러 사상을 절충한 작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농업과 상업, 수공업의 발달, 화폐의 사용, 시장과 도시 성장 등 경제가 크게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시작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을 칭하는 말은 무엇이며 그 사상가들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제자백가이며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 배경입니다. 덕치주의, 왕도 정치를 내용으로 하여 후대 중국과 동아시아의 통치 이념, 학문적 바탕이 된 사상은 무엇이며 대표적 사상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유가사상이며 공자, 맹자, 순자가 대표적 학자입니다. 겸애, 즉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사상 이름은 무엇이며 대표적 사상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묵가사상으로 묵자가 대표적 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제자백가 사상 중에 병가 사상의 대표적 학자인 손자와 오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피즉이면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다는 말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병가 사상가인 손무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병가 사상은 고대 중국의 제자백과의 하나로 병법과 병학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병가 사상가로는 제나라의 손자, 주나라의 오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의 용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단순히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처세 전반에 걸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어서 전쟁술만을 해설한 서유럽의 병서와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손자에 관한 일화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앞부분에서 와신상담을 공부할 때 오나라 왕인 함려와 오자서를 설명했었는데요. 함려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오자서는 함려에게 손무를 7번이나 추천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손무를 만난 함려는 손무를 시험해보기 위하여 궁녀들을 훈련시켜 볼 것을 주문합니다. 손무는 훈련을 하기 전에 왕에게 끼어들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손무가 궁녀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몇 가지 지시사항을 알려준 후에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궁녀들은 함려의 총애만 믿어서 웃고 떠들기만 할 뿐 당연히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손무는 함려가 평소 총애하던 무리의 대장인 궁녀 두 사람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함려가 뛰쳐나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반면에 오자, 즉 오기에 관해서는 장수 신분인데도 군사들과 동고동락하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병졸 하나가 다리에 종창이 나서 힘들어하자 오기는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아 제거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든 군사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후 오기의 명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창이 났던 병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더니 오히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기의 호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목숨을 내던져서 보답할 것이고 결국에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바쳐 싸우게 만든 오기 나름의 기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자 병법은 춘추시대 오나라 왕인 함려를 섬기던 손무가 쓴 것인데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가 82편 중에서 중요 내용만을 추려 13편 이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인의를 전쟁의 근본 이념으로 하였는데 거기에는 전쟁의 전술만이 아니고 제후의 내치, 외교, 국가 경영의 비결 등에 대해서도 비범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의 뛰어난 전략은 후세의 무장 사이에 널리 이용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소개되어 애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때 역과 초시의 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의 작전, 전투 전반에 걸쳐 격조 높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병사로서는 이상할 만큼 호전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일본과 미국에서도 손자병법의 점쟁 지도 원칙을 국가전략과 군사정책 수립 등에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가 사상가인 오기, 즉 오자가 쓴 오자병법과 손자병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주로 전투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용병술을 강조하여 전투 현장에서의 지휘관의 교본으로 적합한 반면에 오자병법은 국가 차원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즉 한 국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태세와 군사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자병법은 국가총사령부나 참모본부의 국가 차원의 전쟁 전략의 교본으로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내가 만약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에 살았다면 제자백과 사상 중에 어느 사상에 공감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